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속보 그냥요입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 내용과 함께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관세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저기 2018년으로 가면 좋습니다.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도 관세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8년이 저한테도 진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한번 지금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중요한 이벤트는요, 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박수! 네, 2018년 화려하게 시작을 한 거죠. 1월 29일 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당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의 포인트가 2598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코스피가 2450포인트니까 지금 그때보다 높았네요. 어쨌든 2018년 1월 19일에 기록했던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이 고점은 2018년의 고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 빠졌으니까요. 두 번째, 3월 22일에는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하게 됩니다. 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3월 FOMC 회의 때 있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에는 관세도 문제였지만 FOMC 회의에서 4번이나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바로 다음 날이죠. 3월 23일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세라는 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 3월 23일부터 시작됐던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나 혼란들은 2년 후가 되는 2020년 1월에 돼서야 미국과 중국의 합의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질이멸렬하게 2년 내내 지속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사건은요, 4월 27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억해보면은 현대 로템을 포함해서 대북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기염을 토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후에 6월 달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8월 13일에는요, 터키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신흥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신흥국 위기론이 부각됐던 이유는 달러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고요. 이 나라들이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던 게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을 보면은 어쨌든 시작은 정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시작을 보였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관세 문제 생기고 남북 정상회담은 결국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리고 터키, 신흥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요. 주식시장이 2018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림이 생겨날 겁니다. 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나스닥하고 S&P 그리고 코스피가 2018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요거 같아요. 첫 번째, 이 기간 내에 관세가 부각됐던 2018년 내내 코스피는 빠졌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서 나스닥하고 S&P는 올랐는데 코스피만 혼자 하락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하고 S&P는 관세가 처음 부각됐던 3월달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랐냐면은 9월 말까지 올랐습니다. 9월 말까지 올랐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지 모르겠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이 구간에서는 나스닥이든 S&P든 코스피든 할 것 없이 다 빠졌다라는 거죠.
코스피는 빠졌는데 또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7,000에서 시작해서 8,000까지 올라갔다 6,500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만 포인트가 넘었죠. 2.1만 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당시보다 한 3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2,60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6,000포인트까지 어쨌든 당시보다 2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이때 고점이 2,600이었는데 지금은 빠졌다가 올라가지고 2,450포인트다. 좀 안타깝다. 아직까지 당시에 기록했던 고점을 못 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과 S&P는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는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아니 관세는 미국하고 중국이 매겼는데 왜 우리나라는 내내 빠진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반도체가 그 전년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영향이 일단 첫 번째로 컸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의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관세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달러 강세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신흥국 위기론이 커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신흥국이 영향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2018년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힘든 한 해였어요. 한 해 내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디레이팅이 됐습니다. 관세가 부각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렸던 가장 큰 수혜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길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PBR이 1배에서 0.8배로 떨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시작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 이후로 주식시장이 큰 활기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이 당시의 고점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특히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만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에게 여전히 필요한 회사들 있잖아요. 조선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관세를 때리더라도 덜 때리겠죠. 필요하니까요. 그런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관세를 매기더라도 가격을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부분인데요. 아니 어떻게 관세를 매겼는데 나스닥하고 S&P는 오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제 생각에 이것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시 2017년의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였어요. 경제 환경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라는 것은 거래의 합입니다. 이게 지금 실물 시장에서 막 거래되던 것이 온라인화로 전환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가 디지털 경제화가 됐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가장 주가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주식들은 팡이라고 하는 주식들이었죠. 그래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뭐냐? 디지털로 변화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때 관세가 되든 뭐든 좀 더 큰 흐름이었고 결과적으로는 2만 포인트까지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그런 환경의 수혜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세보다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그러니까 AI라는 거죠. 딥시크 때문에 AI 끝난 거 아니야? 아니죠. 오히려 더 가는 거죠. 하드웨어가 아니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하는 투자를 하셔서 AI로 바뀌는 그런 세상에서도 이 흔들리는 과정이 있더라도 계속 가야 되는 이유를 두 번째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주가가 빠졌느냐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관세가 시작됐던 시점은 3월이었는데 왜 주가가 빠진 시점은 10월이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FOMC 회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9월 말에 있었던 9월달 FOMC 회의에서 파월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시장이 더 이상은 못 버티고 금리도 10년물 금리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 이때 주가 하락의 주 범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는 파월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 트럼프가 파월한테 계속 금리 좀 내려 하고 있는 동안에 파월은 2018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이렇게 저점을 확인해 줬던 것은 또 뭐였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도 FOMC 회의였어요. 12월 FOMC 회의에서 당시에는 2019년에도 금리를 3번 정도는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였는데 이거를 2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파월이 말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준에서도 금리를 더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줬던 것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었고, 이때 이후로 나스닥은 2만, S&P는 6천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18년 당시의 주가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첫 번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미국은 덜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덜 했고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잘 버텼다. 그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기 때문이고, 지금은 역시나 AI 때문에 진행되는 변화를 관세라는 노이즈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FOMC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시하고 지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2018년, 19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그런 거 없어. 관세를 올려도 인플레이션 안 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알고 보니까 인플레이션 살아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공급망의 이슈가 생기고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번에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올 건데 금리를 인하를 또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이 당시하고는 차이입니다. 다만 2018년에는요, 금리를 오히려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어요. 관세를 한다고 해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랑은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FOMC 회의 리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2% 목표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말을 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트럼프가 파월한테 뭐라고 할 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도 관세 때문에 생기는 물가로 그래서 이걸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만 오지 뭐가 돼? 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연준은 경기 침체만은 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심이 중국에서 왜 캐나다와 멕시코로 이동됐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멕시코랑 캐나다로 관심을 이동시켰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근처에 있는 이웃 나라부터 단속을 잘하고, 그래, 야, 고생했다. 그러면서 다독여주면서 우리 다시 중국 공격하러 한번 가볼까? 형아, 앞장서?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돈 받으려고 한 건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은 2018년에서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이 워낙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2018년을 복귀하면서 어떤 교훈들을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흐름인 거죠. 관세라든지 연준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이 도도한 흐름은 당시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진행되는 대변혁이었고 지금은 AI로의 변혁입니다. 그래서 AI에 여전히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파월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나 이상하다, 반론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근양이었습니다.